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교수의 발언에 전 세계 석학들로 가득 찬 강의실이 얼어붙은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관한 분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버드 교수가 폭로한 한국 발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같아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준호라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학교 생활이나 미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 저는 하버드 역사학과의 엘리자베스 하트만 교수님의 기록과 문명의 힘이라는 특별 강의에 참석했어요. 하트만 교수님은 여성 역사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인데 이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강의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찼죠. 저도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큰 기대를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하트만 교수님은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이 문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나라는 어디일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대답을 준비했죠. 한 영국 학생이 손을 들어 대영 제국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이탈리아 학생은 로마 제국입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중국 유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중국의 역사서들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당연히 중국이나 이집트 아니면 그리스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우리 한국이 그 질문의 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모든 대답을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 후, 한국이요? 라는 의아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 몇 명은 비웃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진심이세요? 중국의 사서가 훨씬 방대하지 않나요? 그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일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죠. 하트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역사책의 양이 아닙니다. 기록의 정확성, 지속성,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노력과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제가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강의실에 한국 학생이 있나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조상들이 이룩한 업적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역사, 기록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제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적 시각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하트만 교수님은 강의실 앞으로 돌아가시더니 조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한글과 한자로 빼곡히 채워진 낡은 책의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봤지만 주변의 외국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력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기록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이미지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472년 동안 지속된 왕조의 모든 일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총 1893권, 888책에 달하며 약 5천만 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A사용지로 인쇄하면 약 30만 장이 넘는 분량이죠.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이 방대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니 그 규모가 실감나더라고요.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중국 학생들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진정한 가치는 그 방대한 양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시대 사관술관들의 모습이 담긴 옛그림이 있었어요. 조선은 사관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두어 왕을 포함한 모든 국정활동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되었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한다는 원칙 아래 활동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실록을 편찬하는 동안 왕조차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했나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다니요? 하트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 기록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었어요. 실록은 왕이 죽은 후에야 편찬되었고 현재 왕의 지시로도 이전 왕들의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역사 기록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소 역사 수업에서 그저 지나치듯 배웠던 내용인데 외국인 교수의 입을 통해 그 가치를 들으니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하트만 교수님이 권력조차 통제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장소에 보관된 실록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 한 권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권 만들어 전국 각지의 사고슈쿠라는 특별한 보관소에 분산해서 보관했어요. 이는 전쟁이나 화재 같은 재난에도 역사 기록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죠. 영국 학생 하나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47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한 번도 기록이 조작되거나 변조된 적이 없나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역사 기록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다른 어떤 왕조의 기록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훈련받았죠. 또한 여러 사관이 동시에 기록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놀란 반응을 보니 우리 역사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훼손된 실록의 모습과 그것을 복원하는 현대 기술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기록이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역사가 세계적인 시각에서는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버드라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우리 역사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역사를 기록한 나라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트만 교수님의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신 후 강의를 계속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선의 기록 정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단순히 기록만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해야 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또 다른 이미지를 띄우셨어요. 그곳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관이 붓을 들고 글을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관들은 항상 왕이 곁에 있었어요. 국정회의든 신하들과의 대화든 심지어 왕의 사적인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는 안 될 것이 없었죠. 왕이 칭찬할 만한 행동은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일까지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관들의 부담감을 상상해봤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기록한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 역사적 평가의 근거가 될 내용을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21대 왕 영조 때의 이야기예요. 크린에는 영조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의 임금이었죠. 어느 날 영조는 신하들과 회의 중에 감정이 격해져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기록하던 사관에게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절대 권력자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관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의 직분이니 어찌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간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중세 시대의 동양 국가에서, 그것도 유교 문화권의 엄격한 계급사회였던 조선에서 신하가 왕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그 사관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조차도 역사 기록의 원칙은 침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조선의 기록 문화가 갖는 특별함입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우리 모두를 둘러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왕이 영조처럼 현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사례를 봅시다. 크린에는 연산군의 초상화와 함께 그의 폭정에 관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기록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사관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사관들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를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관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연산군의 폭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역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눈빛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을 남길까요? 그 질문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조선의 사관들에게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사관 정신이 현대 한국에도 이어지고 있나요? 하트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건 우리 한국 학생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현대 사회는 많이 달라졌지만 진실을 중요시하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트만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조선의 사관 정신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역사 기록의 가치는 평화로운 시기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조선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전쟁 중인 조선의 모습이 담긴 옛그림이 나타났어요. 불타는 건물들,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 장면이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조선이 건국 이후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던 임진왜란.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한반도를 북상했고 조선의 수도 한양은 불과 20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왕과 조정은 급하게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죠. 교수님은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험한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어깨에 메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답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에 빠졌어요. 전쟁 중에 역사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전쟁 중인데 왜 역사책을 지키는데 그렇게 집착했나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하트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실록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 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침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조선의 학자들은 기록을 잃으면 정신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역사 기록을 파괴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록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깊은 산속의 절과 그 안에 보관된 실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실록을 말에 싣고 깊은 산속으로 피난시켰습니다. 특히 강원도 오대산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은 산속으로 옮겨졌죠. 적의 침략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실록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실록이 보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주 사고의 실록은 일본군의 방화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다른 사고의 실록들도 일부 손상되었죠. 강의실 전체가 안타까움에 빠졌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해온 역사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조선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차게 바뀌었어요. 크린에는 학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모습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실된 실록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 후의 복구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역사 기록의 복원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남아있는 다른 사고의 실록들을 비교 검토하며 소실된 부분을 복원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과 기억을 모아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복원하려 노력했죠. 이 작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결국 대부분의 실록이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깊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전쟁, 침략, 심지어 불까지도 견뎌낸 기록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민족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민족이 역사 기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문화적 DNA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빠졌고 몇몇 학생들은 감동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비웃던 일본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나서 분위기를 전환하셨어요. 이제 그녀의 강의는 과거의 이야기에서 현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선의 기록 정신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크린에는 현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기술 기업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팝과 영화 장면들이었죠.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빠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근면함, 교육열, 정부의 정책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저한 기록과 정보 관리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우리의 경제 성장과 조선의 기록 문화를 연결시킨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노트에 꼼꼼하게 필기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10년 넘게 가르쳐 오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가장 철저하게 필기하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바로 한국 학생들입니다.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를 포함한 한국 유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필기의 중요성을 배웠고 학교에서도 잘 정리된 노트는 좋은 성적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필기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필기 방식은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어요. 색깔 펜을 사용해 중요도를 구분하고
도표나 그림으로 정보를 시각화하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교수님은 실제 한국 학생들의 노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색깔별로 구분된 중요 사항, 도식화된 정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조선왕조실록이 아닐까요? 물론 형태는 달라졌지만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문화적 DNA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색다른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게 됐어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필기 습관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전통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기록 문화는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회의 문화를 보면 모든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인들은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통해 자신의 일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회의 장면과 꼼꼼하게 작성된 회의록,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기록 문화가 한국의 빠른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구축하죠. 이는 조선시대 사관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흔히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계획과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은 저를 향해 질문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노트를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제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기록해온 강의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그곳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인용구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사관 정신이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필기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강의실 전체가 저의 노트를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몇몇 서양 학생들은 감탄의 표정을 짓기도 했죠.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생각, 습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조선의 기록 정신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현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평소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방향을 한국의 교육 문화로 옮기셨어요. 스크린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현대적 현상으로 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수님은 조선시대 성균관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전통 건물 안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의 모습이었죠. 조선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향교와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역사 속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흔히 조선을 유교 국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철저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제도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능력을 평가해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죠. 오늘날의 입시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은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좁은 칸막이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단순한 관리 선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신분 상승의 경로였으며 무엇보다 지식이 권력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메시지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대 한국의 입시 문화와 조선의 과거, 제도 사이의 연결점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OECD 국가들의 학습 시간 통계가 있었고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합니다. 많은 서구학자들은 이것을 현대 경쟁 사회의 부작용으로 해석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조선에서 학문은 단순히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임진왜란 중에도 실록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고 우리의 역사 기록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이 민족의 정신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우리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지키는 저항행위였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교육열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도 항상 공부가 곧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현대 한국의 학원 문화나 사교육 열풍을 단순히 입시 경쟁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지식이 곧 생존이자 정체성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녹아 있어요.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학원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경쟁 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 이면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현대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지식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역사적 DNA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동양권 학생들은 공감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양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접한 듯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하트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PISA 같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시험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이자 정체성의 일부예요.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한국을 오늘날의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교육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그 근본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의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교수님은 한국 역사의 세계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기록 문화와 그것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큰 맥락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반도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변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서구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 연구의 부수적인 대상으로만 여겼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종종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라고 말하면 아, 중국 근처 같은 반응을 받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독자적이고 중요한 문명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의 기록 문화는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진지한 분위기에 빠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비서구, 문명의 독창적 가치를 종종 간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각각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꼈어요.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양 학생들은 한국의 기록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동양 학생들은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질문했죠. 놀랍게도 여러 서양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제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트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한국식 필기법이 궁금했나 봅니다. 저는 기꺼이 제 노트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색깔 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한 미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필기하도록 배우거든. 시험 공부할 때도 정리된 노트가 큰 도움이 되니까.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이렇게 인정받는 듯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트만 교수님의 강의가 CNN에서 인터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역사를 기록한 나라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죠. 저는 호기심에 그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기록 문화는 세계적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흥미거리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트만 교수님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구학계가 오랫동안 한국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의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터뷰는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MIT와 여러 유럽 대학들이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하버드에서는 한국 역사 연구를 위한 특별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저에게 다가온 변화였어요. 갑자기 다른 수업에서도 교수님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수님은 제 리포트 작성 방식이나 필기법에 관심을 보이셨죠. 한 역사 세미나에서는 교수님이 직접 혹시 한국의 기록 전통에 대해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하트만 교수님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발표 후에는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트만 교수님의 한마디, 정답은 한국입니다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가끔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교환학생으로 온 한 프랑스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풍부한 기록 문화를 가진 줄 몰랐어. 우리는 항상 프랑스 혁명 기록이나 르네상스 문헌을 자랑스러워했는데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놀라운 유산이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구나. 하트만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이 퍼져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앞자리에 앉았죠.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기록 문화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크린에는 한국의 옛 지도부터 현대 서울의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침이죠.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도 한국만큼 자신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며 그 정신을 현대까지 이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시각에서 평가받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대화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이라는 민족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500년 전 한국인들의 생각과 삶은 영원히 잊혀졌을 거예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할아버지가 쓰셨던 일기를 떠올렸어요. 매일 밤 소박한 글씨로 그날의 일을 기록하셨죠.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달랐어요. 그것은 권력자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기록자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필기, 할아버지의 일기, 젊은이들의 블로그,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K 콘텐츠의 모습까지. 기록의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학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심지어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우리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하트만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작은 선물과 함께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준비했죠. 교수님은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고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정체성을 위한 미래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고 한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남긴 기록의 유산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록 문화를 현대적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백 년 전 조선의 사관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21세기의 하버드 강의실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 그 영향력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의 강의와 그것이 내게 준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요.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기록의 민족의 일원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의 작은 기록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강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오늘날의 K 콘텐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 문화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